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권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이죠. 유승찬의 콕 순서 격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평소와는 좀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직무 평가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지난 9월 이후에 두 번째 조사인데 이 결과가 좀 달라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조사 결과 그러니까 그 MBS가 이제 그 정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MBS는 이제 4개의 그 여론조사 기관이 연합해서 이제 하는 조사인데요. 네. 예, 예. 그 이번에 조사 결과 긍정 평가가 36%.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 평가가 51%로 나타났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9월 2주째 조사 때는 긍정 기대가 51%, 네. 부정 기대가 35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뒤집힌 정확하게 긍정 부정이 네, 바뀌어졌네요. 결과.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정진상, 김용등 측근들의 구속 그리고 유동규, 남욱 등의 폭로전 예. 등에 가세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은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예. 30대, 40대, 5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30대에서는 38대 45, 그러니까 긍정 38, 부정 45. 네. 40대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그러니까 46대 47로 예. 어쨌든 부정평가가 이제 오차범위 내지만 조금 높게 나왔고요. 50대는 긍정이 42, 부정이 51 이렇게 네.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민주당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균열이 좀 생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은 MBS가 조사한 건데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가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3일 금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개의된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여야 미 합의 시에 정부안과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본회의에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같이 갖다 놓고 표결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수정안이 예산안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뭐 국회의원 구성으로 봤을 때 그렇죠. 민주당 수정안인데 사실은 뭐 두 개를 다 올리겠다는 것은 뭐 좀 형식적인 거고요. 결국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지금 여야 합의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지금 내일 모레까지 합의하지 않으면은 바로 표결 처리하겠다. 네, 선전포고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합의를 압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김진표 의장으로서도 해를 넘기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국회의장으로서. 그렇죠. 예. 예. 뭐 이제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야가 예산안 합의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 김진표 의장 23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정부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은 이 두 안을 놓고 예산안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 상황 좀 더 이제 속보가 들어오면은 관련 내용 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MBS 조사 이재명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번 조사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고요? 일단 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MBS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추세적으로는 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약간 상승하는 추세고. 그렇죠. 근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97% 무선, 유선 3%를 결합해서 ARS 자동응답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조사인데 그리고 갤럽은 무선 90%, 유선 10% 해서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체 100% 전화 면접 조사고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MBS도 역시 이제 조사
방식이 다른데 MBS는 3개 예. 통신사에 제공한 안심번호라고 그러죠. 가상번호로 예. 100% 면접 조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예, 그렇네. 갤럽은 유선을 10% 섞고 음, 임의 걸기로 하고 MBS는 가상번호로 하고 100% 무선 조사를 100% 하거든요. 무선 예. 조사. 예. 근데 이제 이 차이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ARS 조사 같은 경우 응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한 3%에서 5%. 예. NBS 조사나 갤럽 조사는 15%에서 20% 정도의 응답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는 높네요. 예, 상대적으로. 높죠. 예, 예. 상대적으로 훨씬 높죠. 예. 그래서 ARS 조사는 주로 적극적인 고관여층, 음. 양 진영이 과대 반영되는 이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지지율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온다. 다 40% 넘게 예. 나오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ARS는 딱 30% 초반대에서 저 전화 면접 조사는 이런 차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도층의 의견을 전화 면접 조사가 조금 더 많이 반영돼 한다.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꼭 전화 면접 조사가 다 오르냐? 예, 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ARS 조사가 선행 지표 역할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전화 면접 조사가 결국은 ARS의 경향성을 따라오는 뭐 이런 그 조사 패턴을 보일 때가 꽤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조사 기관별 그 조사를 비교해서 봐야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조사 기관의 조사들을 추세적으로 보는 것. 그래야 여론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별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과 각 여론조사 기관들의 추세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예. 근데 전체 여론조사가 추세적으로 가령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향된다. 그럼 상향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 시사하는 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죠.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말로 계속 사법 리스크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숫자로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 더 훨씬 강한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다.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뭐랄까 전략적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말 연시 지나고 나면 지금 뭐 연말 연시니까 또 예산안 처리하고 뭐 국조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겠지만 예. 그것이 한 텀 지나고 나면 이거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당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뚜렷한 뭐 탈출구나 해법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예상컨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강경 대응으로 어쨌든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에 이제 복당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의원의 강한 반대도 그렇죠. 있었는데. 최고위원 한 명이 반대하면 그거 원래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복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 전 원장의 복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허용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의 복당이 민주당의 힘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더 놀라웠던 건 원래 박지원 원장은 그 지난 대선 때 문모닝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 문재인 그때 당시 후보 공격을 했잖아요. 예. 제가 양념 공장의 사장이라고도 했고요. 예. 제가 복당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그 의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당보다 이후에.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쇼킹한 얘기였죠. 예. 근데 어쨌든 복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두 분이 서로가 필요했어요. 두 분 다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박지원 원장은 민주당이랑 울타리가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봐도 자기 방어를 잘해주는 의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당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줄 강력한 스피커가 필요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치라는 게 딱 그렇잖아요. 박지원 이분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야심도 여전히 갖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 리스크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저는 뭐 박지원 대표는 복당을 허용하면 민주당은 박지원 대표의 노림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림수가 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을 때 결국은 뭐 그 다 2024년 총선을 향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지원 예. 대표, 박지원 원장도 지금 지역구 선거에서 진 거잖아요. 지난번에 떨어졌잖아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의원도 정청래 의원이지만 그 목포를 지역구로 한 김원희 의원도 잔뜩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박지원 원장이 복귀했다는 것은 예. 뭔가 이 틈새가 생겼을 때 그런 어떤 당의 정치적 권력을 향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 어쨌든 두 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복당이 됐지만 그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꼭 마냥 환영할 만한 일만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정청래 의원이 당의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자기가 그죠, 열심히 보초 쓰겠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뒤끝을 남겼죠. 예. 참, 그 박지원 원장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제 국정수행평가,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결과가 윤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가 40%를 찍었어요. 예. 뭐 진짜 오랜만이죠. 24주 만이라고 그러던데 굉장히 오랜만에 MBS 조사에도 역시 40%대가 나왔고요. NBS 조사에 40% 나왔나요? 아직 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번에. 이번 조사가 특별히 네. 좀 그런데요. 일단 60대 지지율,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보수 지지층이잖아요. 과반을 넘어섰어요. 51.1%를 기록을 네. 했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은 62% 가까운 지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60대, 70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다시 윤석열 정부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66.6%가 윤석열 정부를 긍정평가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예. 확실히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분기점이 이제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 네. 그다음에 지금 노동연금 교육개혁 이슈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수층이 그 화답하고 있다. 지금 지지율로 화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MBS 조사와 관련해서는 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요. 응답률 0.8%로 나왔고요. 자세한 내용 역시 뭐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예, 예.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국정수행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44.5%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60대 이상을 넘어선 지지층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전대 룰의 변경 100% 당심으로 당대표를 뽑겠다 하는 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미치겠죠. 어떤 방식으로도 미칠 겁니다.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이거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대의 명분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약하다? 규칙을 이제 바꿀 때 원래는 이제 만약에 100% 당원으로 했다가 우리가 민심의 문을 열겠다 해서 7대 3으로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됐으면 그거는 명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심 말고 민심도 좀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데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이게 유승민 안철수를 견제하기 위한 룰 변경이다. 뭐 이런 건데요. 이 당대표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노골적으로 작동한 적이 있었나 이제 돌이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당연히 뭐 대통령께서 여당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관심이 있고 항상 근데 그렇게-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은밀하게 하거나 예. 이렇게 그 룰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친윤 체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 예. 그러면 이제 그 친윤 입장에서 보면 절대 불가인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좀 믿기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싫은 분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친윤의 대표 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셈법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대로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심평 변호사라고 이제 김기현 그 무슨 공부 모임인가 어디 가셔가지고 예. 대권 주자 이번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당 대표가 되면 국정 동력이 분산된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 얘기는
유승민 안철수 나오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안철수는 2025년에 나와라. 근데 뭐 그거를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정치에서 2025년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예. 단일화했는데 당대표도 안 만들어주는데 아니 이거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전대를 변경은 이게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고요. 도움이 안 된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년 3월에 전대를 한다 그러면 네. 1, 2, 3월 내내 이제 이 전대를 후폭풍에 이제 휩싸이겠죠. 국민의힘은. 예. 어쨌든 뭐 바뀐 전대 룰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이제 실시가 될 텐데 지금 그 바뀐 전대 룰에 따르면은 친윤계가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인데 실제 전당대회에 가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그래서 많다? 룰을 바꿔서 성공한 케이스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지금 100% 당원 투표도 그래서 미심쩍으니까 결선 투표 도입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국민의힘에서 도입하기로 했죠. 했어요? 결정했나요? 아무튼 아니 그 이제 근데 이것도 예. 보세요. 이건 전국위원회 이제 통과돼야 되는데 상임 전국위원까지는 갔고 네. 이제 전국위원회 그대로 통과되겠죠. 뭐. 100%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이 1등할 경우를 지금 막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50%가 넘는 이제 표를 가져와야 당 대표를 뽑게 만들겠다는 게 예. 이제 이번 그건데 과연 근데 꼭 그렇게 될까요? 저 유승민이 2등하면 예.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네. 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특별히 2022년 소셜 빅데이터 정치인 언급량 순위 뽑아오셨다고요? 아, 네. 제가 이 연말이고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네. 그 뉴스,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 언급된 정치인들을 좀 순위를 좀 뽑아왔는데요. 1년치를 다 뽑아오셨네. 예, 1등을 누가 했을 거?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네, 아니요, 제가 없어요.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1등 누가 했을까요? 1등 글쎄요. 1등하고 10등만 퀴즈를 낼게요, 제가. 1등은 글쎄요. 1등 정치인 이재명 대표. 아, 땡.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이고요. 아, 윤 대통령이. 근데 이제 예. 이재명 그 대표도 거의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0만 건, 273만 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36만 건. 그래서 거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네, 그 예. 이후에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대선이 끝났지만 윤석열, 이재명 둘의 강대강 대치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근데 두 분 다 부정어 분포가 긍정어 분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래요? 대통령의 예. 긍정어 분포는 21.5 대 53.4. 이재명 대표도 22.7 대 56.5. 그만큼 부정어 분포가 거의 2배 이상 높은 분포로 있다. 이런 것이고요. 3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2만 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서해 피격 사건 등으로 계속 혼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위는 이준석 역시 이제 정치를 한동안 뜨거웠죠. 한동안. 한동안 뜨거웠어요. 그리고 5위는 이제 그 지난 갤럽 조사에서 두 자릿수 대통령 지지율을 보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위를 차지했어요. 61만 건이고요. 6위는 김건희 여사. 예. 논란이 많았죠. 그렇죠. 예. 7위는 안철수. 안철수 여기 이제 의원. 단일화. 그다음에 인수위원장 시절에 언급량을 끌어올려서 7위 50만 건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요즘 좀 뜸한 편이고요. 요즘은 좀 뜸한데 다시 이제 몸풀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전대를 대비해서. 그다음에 조국이 8위입니다. 조국 전 장관. 그래서 조국의 강을 완전히 건넌 것인가? 여전히 조국은 뜨겁다. 그렇군요. 예, 언급량 8위에 오를 정도로. 9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같은 이슈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10위까지만 할 텐데 10위 누구일까요? 딱 한 분만.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26만 건 이상이 언급이 되는데 그만큼 굉장한 화제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청년 정치인 중에 이렇게까지 그 모든 기라성 같은 그 정치인들 여기 뒤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오세훈, 이낙연, 홍준표 다 있는데 제치고 10위에 올랐다는 것이 이제 이번
그 조사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최근에 사면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그 10위 안에 들었다는 게 좀 의외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빅데이터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전직 대통령의 위용이 대단합니다. 사실 제가 돌아가신 분들은 뺐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조사에도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통령 이펙트가 그만큼 강력하다. 아. 한국 정치사에서는 예. 대통령을 지낸 것 자체로도 계속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 상의 언급량이 많다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해야 봐요.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박홍근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 뉴스 언급량보다 소셜미디어 언급량이 작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는 많이 보도가 되지만 많이 나오죠. 이게 파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셜미디어 언급량이 많다는 건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만큼 파동이 있고 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예. 그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긍정적인 언급보다는 부정적인 언급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도 좋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항상 부정적인 언급이 많긴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지. 왜냐하면 네거티브 이슈들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정어 분포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정치가 좀 더 좋아져서 좀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더 많아져서 긍정 분포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네. 정치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은 항상 부정어 분포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공격도 많이 받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어쩔 수 없는 거죠. 10위 안의 인물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인물 누구라고 제가 방금 보세요? 말씀드렸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박지원. 예. 이거는 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만큼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같이 센 분이랑 치열하게 싸웠다. 뭐 이거가 이제 이 언급량으로 증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빅데이터로 우리 정치인의 영향력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한 유승찬의 곡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